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봄날의 변덕이 절정에 달한 3월 24일 오늘.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러가 발생했던 날, 하루 종일 집안에 대피했던 시민들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시내의 라브루스 광장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벨기에 당국의 권고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나와서 꽃과 촛불을 바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는데요. 광장의 바닥은 흰색, 붉은색, 푸른색 분필로 쓴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벨기에 국가와 프랑스의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불렀고요. 음악을 공부하는 한 청년은 첼로를 들고 나와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곡을 연주하기도 했답니다. 한 언론사 특파원이 스케치한 브뤼셀 평범한 시민들이 테러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증오도 없고 테러 방지법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애도와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 색에서 벨기에 국기 색깔로 변한 SNS 계정들은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도 유명 팝 스타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한 목소리로 증오보다는 평화를 갈구하는, 위로하고 기도하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오히려 사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듣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Le ciel bleu sur nous peut s'effondrer et la terre.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3월 24일 김성수의 오늘. 오늘은 진짜 인터뷰가 아주 귀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님하고 전화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브뤼셀 테러, 벨기에 브뤼셀 테러의 진짜 이유는 뭘까? 특히 이 중동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IS와 같은 그런 테러 집단들,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또 이슬람 문화의 어떤 특징들이 이런 테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 이런 얘기들, 정말 전문가의 목소리로 또 분석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가산책 오늘 역시 하영 기자하고 얘기해보고요. 참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새누리당은 과반을 잃었습니다.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은 국회에 없습니다. 물론 총선 때까지만이겠죠. 경제뉴스 브리핑도 오늘 준비됐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가야 되는데요.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퀴즈의 정답자를 발표를 안 했었는데 다들 댓글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븐 데퍼딜스 님이 브뤼셀이라고 맞춰주셨죠. 부위셀 이렇게 맞춘 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이 표준어로 맞춤법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 퀴즈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10시 50분경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하면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이제 무소속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일까요? 땡땡 두 글자죠. 모든 법들의 근본이 되는 법이고요. 요즘에는 이 법을 읽어보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글이 길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법, 모든 법들의 근본이 되고 있는 법,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써있는 그 법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상품은 돈키호테라고 하는 연극 티켓 2장 드립니다. 지금 일항시어터에서 절찬리에 공연 중에 있고요. 돈키호테를 쫓아다니는 산초의 입장에서 돈키호테의 그 갈망을 읽어내는데요. 세르반테스 400주년 기념을 맞이한 특별 연극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화끈한 연극이니까 한 번쯤 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연극 보도지침, 그 다음 주에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시간 그 본방 좀 사수해 주시고요.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 너무 정답만 딱 적는 분들이 계시면 정답 위에 성의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또 티켓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일아 아나운서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뉴스가 너무너무 긴데요. 김일아 아나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복 낙하산 논란까지 엉망이 된 새누리 공천 난맥상,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 이런 공천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정치적 목숨을 걸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작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은 결국 유승민계 학살, 보복 응징 공천, 무원칙 공천, 재활용 공천 등 온갖 잡음과 논란을 낳고 마무리됐습니다. 공천 전 157명을 보유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공천이 끝난 24일 무려 11명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면서 146명으로 과반 의석이 무너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예, 비박계가 학살됐고 유승민계 7인방 몰살됐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계를 비롯해가지고 비박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연대를 할 것 같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천 탈락한 43명의 현역 중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컷오프된 의원은 21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비박계입니다. 특히 조혜진, 김희국, 류성걸, 권은희, 이종훈, 홍지만, 이희재 의원 등 유승민계 7인방은 경선 없이 제거당했습니다. 이 중 조혜진, 권은희, 류성걸 의원 등 3명은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이종훈, 김희국, 이희재 의원은 각자 지역구 사정에 따라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홍지만 의원은 친박계 중진 낙천자인 서상기 의원과 손잡고 컷오프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탈당 법정 시한을 1시간 남겨둔 23일 밤 11시 탈당 및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공관위가 탈당 마감 시한까지 유 의원의 거취를 결정해주지 않아 사실상의 탈당 유도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양구 공관위원장 오늘 아침에 한다는 말을 봤더니 뭐죠? 영광스럽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무슨 정치를 보여준 그런 폭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폭력을 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안 주고 굶기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것도 아동학대고요. 참 정말 도대체 세상이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정치 보복, 응징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계가 확실한 반박에 가까운 비박이라면 예친이계나 멀박을 잘라낸 건 정치적 보복 공천, 응징 공천 논란에 나왔습니다. 예친이계 좌장 이재호 의원의 컷오프는 대표적인 정치 보복 공천의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4년 전 박근혜 비대위가 전권을 휘두른 19대 공천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계 학살 공천만큼의 동정 여론은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자신도 8년 전 친이계 주도의 친박계 학살 공천의 주역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격세지감이라는 냉소적 분위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조 친박 3선 진영 의원의 컷오프는 응징 공천으로 회자됐습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기초연금 문제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며 항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 의원은 공천 탈락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함께 박 대통령의 정적으로 변신했습니다. 정적으로 변신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선대위 부위원장 수락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공약 중에서 연금 부분을 전적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어설픈 그 비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만들었던 연금, 그래서 엉망이 돼버린 연금 체계하고 얼마나 비교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영 의원은 전문가니까요. 자, 진박 낙하산 공천, 옛 친이계 인사 강남 공천도 어리둥절. 이게 이제 결국 강남 벨트 중에 한 곳인 송파을 공천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진박 후보들은 여당 강세 지역에 사실상 전략 공천되면서 낙하산 공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서울 강남벨트 중 한 곳인 송파을 공천이 대표적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던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유 전 위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끼는 친박 핵심 인사 중에 핵심입니다. 대구 진박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유승민계 현역 류성걸 의원을 밀어내고 동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됐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전수석도 유승민계 현역 김희국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은 현역 이종진 의원의 불출마로 빈집이 된 대구 달성군에 단수 추천 형식으로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병에 전략 공천된 이은재 전 의원을 놓고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전 의원은 MB 정권에서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도심 테러라고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고, 또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장 재직 시절에는 법인카드로 방울토마토, 총각무, 호박고구마와 면세 화장품, 명품 향수, 넥타이 등을 구입한 사실이 발각돼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공인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인카드로, 행정연구원장의 법인카드로 방울토마토를 삽니까? 그렇게 돈 없습니까? 정말 참 갖가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속보 올려주신 분, 소소님께서 속보 올려주셨는데, 은평을, 송파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이 5곳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 열지 않겠다, 이렇게 일종의 옥쇄 반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사천 밀칠 공천 불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빗으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참 무대 덩치만 컸지 참 실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도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선 안정권인 15번을 배정받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과거 세월호 막말 행적이 다시 조명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7번에 배정된 신보라 청년위원은 미래 대표도 최공재 공관위원과의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습니다. 최 의원의 친형 최홍재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신 대표의 배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완전히 이거는 백공천 아닙니까? 백공천? 뒷백이 있어서 공천을 받은 건데 이렇게 공천받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결국 수사 대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후 어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지금 완전히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게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다. 잃어버린 8년을 되찾자는 선거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만들었네요.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참 놀라운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늘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선거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선거,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보통 사람들의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잃어버린 경제 8년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경제 20년이 될까봐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태도는 한심하고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다. 경제위기론과 낙관론을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오락가락 경제인식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적반하장으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경제는 위기인데 선거운동에 주력하는 대통령,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집권 야당, 그러면서 어떻게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하시니까 속은 굉장히 시원한데요. 자, 선거 때는 이제 단지 속만 시원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더 세워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그러니까 24일, 25일 이틀간 총선 후보자 등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나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바꿀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또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신상 정보 외 선거 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며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IS 얘기해보죠. 자살부대 테러 전사 400여 명이 유럽에 잠입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테러 진행이 될까요? 네, 벨기에 브뤼셀 테러와 파리 테러의 배후인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테러 전사 최소 400명을 훈련시켜 유럽에 침투시켰다고 AP통신이 어제 유럽 보안관리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테러 네트워크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기동성이 좋고 반독립적인 조직으로 유럽에 침투한 채 IS로부터 테러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 방식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럽 및 이라크의 정보관리들과 그동안 IS 조직망을 추적해온 프랑스 국회의원 등 복수의 보안 관계자들은 IS가 서방 국가에 대한 공격 훈련을 전담하는 특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관리는 이런 식으로 외부 공격을 위해 훈련받은 IS 조직원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일아 아나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오늘 진짜 인터뷰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이 벨기에 브뤼셀의 그 폭탄 테러 사태를 비롯해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이 불안한 정세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이렇게 급하게 그 바쁜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브뤼셀 테러 수사를 할수록 지난 그 네. 파리 테러 용의자들과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유사점도 많고. 일단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같은 조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리, 작년 11월 13일 날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의 주범이 압데슬람이라는 친구인데요. 예. 이 사람이 그동안 숨어 다녔다가 지난 18일, 그죠? 19일, 우리 시간으로 19일 날, 벨기에 경찰에 잡혔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경찰 신문 조사에 따라 보니까, 예. 또 다른 테러를 조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압데슬람을 잡아놓고, 테러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막지는 못한 거죠. 결국에는 그 조직들입니다. 그러면 이 벨기에 네네. 브뤼셀이 테러의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네네. 두 가지로 분석이 되던데 한쪽은 네. 유럽 공동체의 행정 수도니까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네네.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압데슬람이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를 당겨서 버린 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게 네. 맞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좀 더 그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브뤼셀이 그 EU의 심장부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 예. 굳이, 다시 파리에서는 한번 했고, 예. 파리에서는 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압데슬람이 또 벨기에에서 잡혔기 때문에요. 예.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브뤼셀이 EU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했다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파리는 문화적인 수도이고 벨기에의 네네. 브뤼셀은 행정적인 수도이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 타겟은 브뤼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IS가 테러 발생 직후에 자기들 소행이라고 성명을 냈잖아요. 네네.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IS의 소행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IS 소행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데슬람도 IS와 연결되어 있는 다 분자들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IS는 계속적으로, 테러의 강도를 높여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파리 테러보다 사상자는 더 적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공항을 공격했고, 예. 지하철을 공격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더 높여갈 거고요. 이러한 IS의 테러 전술은 이들이 마치 교본처럼 모든 테러 분자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테러 분자들이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야만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테러는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테러, 이거보다 더 심각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IS에서 선택하고 있는 테러의 방식을 보면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쟁처럼 하고 있는 그런 양식들이 시리아 주변에서는 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유럽의 심장부에서는 보통 소프트 테러라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할까요? 아예 어떻게 보면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네네.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조직력과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그 죄 없는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스토랑이나 공항이나 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알카에다 수법들이거든요. 9.11도 이러한 상태에서 있어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들은 상대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책에서 보면은 예. 과연 선량한 무슬림들이 다치는데도 테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하. 거기에 답은 뭐냐면 어쩔 수 없다. 거기에서 무슬림이 가급적이면 안 다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데에서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희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 같은 데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조금의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무슬림이 아닌 대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의 무슬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보통 무슬림들도 IS는 얘네들은 이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들이 생각하는 무슬림은 자신들을 반대하지 않는 무슬림들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미 자기네를 동조하지 않는 무슬림들도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생명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테러들은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하드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하드라고 하는 게 내면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말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그 전쟁, 테러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네. 자기들의 신념 이외에는 모두 다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처럼 얘기하는 이게 이슬람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많은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들의 기간지에서 뭐라고 밝히냐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S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칼의 종교다. 칼의 종교다. 네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슬람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칼의 종교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칼을 휘둘러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슬림들과 상당히 다른 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무슬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보면 완전히 그냥 종교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말을 쓰고 무슬림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슬림들과는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인종입니다. 이들은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지에 보면은 어떤 사진을 올려놓냐면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 밑에 설명을 바보라고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들이다. 이슬람이 어떻게 평화의 종교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별종의 인종들이 나타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그 뿌리는 같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인종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무슬림 테러를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무슬림들이 과거에 굉장히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서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지도가 그려진 게 이제 1916년 영국과 프랑스의 비밀 협약인 사이크스-피코 협약에 의해서 오늘날의 중동이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동이라는 곳이 무슬림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서구가 모든 것을 앗아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려면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그러한 입장에서 무슬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고 십자군 전쟁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의 방법이 이러한 아주 소수라도 이러한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무슬림 세계에서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실책입니다. 며칠 전에 그 벨기에 테러 나기 전에
터키에서 테러가 났었는데요. 예. 그 테러를 한 그 사람이 24살 먹은 청년인데 예. 10살 때 잡혀가서 14년 동안 그러한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예. 어렸을 때 잡혀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날리는 게 진리요. 그리고 그런 게 바로 신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그런 세뇌 교육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한에는 예. 아무리 밖에서 이들을 공격을 하고 하더라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무슬림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 무슬림들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하는 트럼프식의 해결책이라든가 뭐 가서 네네.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뭐 테드 크루즈식의 해결 방법은 오히려 더 전체 무슬림들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잘못된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무슬림들 지도자들도 그걸 느껴가지고 예.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해 중요성에서 얘기를 하고 타종교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단은 그러한 것을 무슬림 세계 내에서 먼저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도 우리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무슬림 일반 무슬림들과 예. 이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